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주말 뉴스 와이드입니다. 네,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대진표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공천 과정에서 잡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내부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공천 작업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공천 작업보다 조금 잡음이 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혁신이라는 명목하에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게는 전혀 칼을 대지 않고 오히려 공천에 적극 개입하여 친명 횡재, 비명 횡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필요한 조치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뀌고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9월 말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위 우리 당에 한 30분 정도는 가결표를 던졌고 10분 정도는 기권 무효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들도 여론조사에 응했고 저는 이 요소들이 당시에 공직자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슈퍼마켓에서 새우깡 샀는데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 먹었다고 쓰실 겁니까? 당규 제10호, 제75조 열람과 보안에 따라서 일체 열람 및 공개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윤희숙 전 의원과 대비되는 사람 또 좀 아주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한 사람 저는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동료 의원들의 평가에서 거의 0점을 받은 분도 있다. 여러분도 짐작하는 분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 또 약간 웃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동료 그 0점 받은 분 입장에서 저 영상을 봤다면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얘기하는 걸 봤다면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미 대표가 지금 우리 당대표 회의실에도 예. 노웅래 의원이 단식 하고 농성하고 있죠. 계시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회의 때도 되게 안타깝고 위로 말씀도 직접 만나서도 하고 그러니까. 공개 회의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쭉 이렇게 그 대표 말씀하신 걸 내용을 받아보니까 저기 하기 전에 이제 아마 언론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도 뭐 결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자리니까요. 이 선출직 이제 이른바 서른 의원께서도 서른 의원이 부천 아무래도 우리 쪽 강세 지역에서 지금 5선 의원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6선을 도전하시는데 뭐 저도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위 10% 20%의 평가를 받으면 속이 상하고 좀 안타깝죠. 근데 일단은 무엇보다도 많이 논란이 되는 의원들이 한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네. 또 외부 인사 중심으로 해서 12분이 했어요. 항목도 한 28개 정도 됩니다. 1000점 만점에. 그걸 다 평가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만약에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시끄럽다는 잡음이 난다는 평가하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은 저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한 거다. 저거를 6개월 동안 하고 그걸 밀봉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공관위원장한테 전달을 한 건데 그걸 누가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안에 계시는 분들 평가 항목이 많다 보니까 상임위 출석이랄지 본회의 출석, 입법 그거 말고도 다면 평가라는 것도 있거든요. 지역의 여론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 간의 평가, 당직자 평가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목들이 거기에서 일부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좀 박한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한 평가, 그러니까 0점을 받았다는 거를 대표가 어떻게 알았느냐? 뭐 이것도 이제 논란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봤듯이 그 정말 위로하고 오히려 이제 대표가 다독이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에서 좀 웃으신 건 실수하신 거죠?
저거는 기자들한테 이제 백부를 하면서 네. 기자분들에게서는 했다고 봅니다. 이제 설명하시는 당사자인 의원, 아이, 동료 의원들한테 한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지금 노웅래 의원 가서 만나시고 또 저기 지금 뭐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지금 좀 처지가 그런 의원들 찾아가서 직접 대표가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소통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 갖고 계시고 네. 지금 우리 당의 어떤 인적 쇄신 과정에 이런 진통들이 외부에서 국민들께는 좀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대표가 책임지고 지금 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뭐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상당한 내홍이 지금 심한 상황이죠. 현역 하위 20% 통보받은 의원들은 대부분 비명계 의원들이고 또 단수공천 받은 의원들은 또 친명계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우연이라고 봐야 될지 그 비판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를 스티커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네. 친명횡재, 비명횡사 8글자가 네. 딱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8글자에 함축이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딱 듣는 순간 아 하고 공감을 하는 거죠. 스티커 메시지가 바로 그런 효과를 예. 발휘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 경선이라고 논란이 벌어지느냐. 공천은 공당이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공당이 자신들의 말하자면 당내 과정을 거쳐서 자신들이 총선에 내보의 상품들을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 앞에 내보이는 과정이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공적인 과정이어야 하고 투명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반발하는 게 그거예요. 1000점이라는 점수를 놓고 보는데 네. 대부분 말하자면 이른바 우리가 정량적 평가라고 하는 네. 뭐 출석률, 법안 제출률, 상임위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네. 다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예. 남들이 자기를 평가해주는 이른바 정성적 평가. 그러니까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개입되고 상대가 나를 개입되는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 거기서 그러니까 어김없이 여지없이 비명계들은 뭐 0점 받은 사람도 있고 상당히 하위를 받았어요. 거기서 격차가 크게 됩니다. 정량적인 차이에는 크게 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신들의 방향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고 뭔가 배척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 이 얘기하는 조사를 하는 대상자, 그러니까 평가자들, 그 송 무슨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아마 직속균형발전위원장이었고 예. 12분의 참가자 중에 대다수 분들이 민변 소속 변호사고 예. 심지어 최강욱, 윤미향 의원 변호인도 있었다고 해요. 네. 대다수 강성 지지층에 부합하는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평가를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뭐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이 됐다고 하더라도 평가 기준 자체가 애매하고 오후할 수 있다. 그렇죠. 이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시스템이라는 게 이른바 알리바이형이죠. 네. 알리바이를 성립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성적 평가에서 할 수 있는 데선 매우 낮은 점수를 줬다. 예. 그래서 공천은 무엇보다 당연히 공정해야 하지만 공정해 보여야 합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이 세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분명히 민주당의 위기인 거죠. 아, 그래서일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여부가 살생부가 됐을 정도로 지금 그 공천 상황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제가 최근에 한 4, 5일간 그러니까 그 하위 20% 통보되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야, 민주당 의석 한 10석 날아가는 느낌으로 지켜보거든요. 그만큼 우려스럽게 지켜봅니다. 그 조사 시기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뭐 직후에 실시를 해서 그렇다. 뭐 그런 분석도 있기는 한데 네. 저는 그걸 떠나서 그 당시에 해서 예를 들어 당시에 민주당원들이 소위 말해서 뒤통수 맞는 느낌으로 그 표결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낮게 박하게 평가했을 수 있다고 쳐요. 자, 그런데 선거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 공천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 통합 공천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면 평가의 결과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이번에 나 하위 10%에 들었어, 20%에 들었어라고 발표하신 분 중에 네. 아니 저 사람이 왜 들어갔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은 아유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너 이런 생각도 들은 분이 있는 반면에 네. 저 사람이 거기 왜 들어가? 그럼 이런 사람을 없게 만드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전략적이고 네.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이번 그 하위 20% 통보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네. 지금 최근에 정치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그 잡음 없는 공천과 대비되면서 오히려 지지층들마저도 이 공천 이거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이런 느낌을 즉 혼란스러운 공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주는 것은 저는 뭐 판단이 시스템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됐더라도 지도부가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도부의 이거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 하위 10% 그러니까 이제 뭐 빵점 얘기도 나오는데 빵점에 들어간 분이 누군지 다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당대표도 얘기를 하셨는데 대충 언론들이 유추해보고 또 이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유추해보고 이제 박용진 의원일 가능성이 높다. 또 뭐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얘기인데 뭐 하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박용진 의원이 공직윤리 평가에서 0점을 받았는데 공직윤리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구상이 돼 있냐면은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체제 하에서 당직을 맡았느냐 맡지 않았느냐 또 포상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박용진 의원은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니까 이 대표 체제에서는 아무것도 안 맞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빵점이에요. 네. 선출직 공직자의 평가, 의정활동, 기여활동, 공약이행, 지역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공천과 직결되는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높은 득점을 위해서는 각 의원실이 평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야 되는 만큼 세 방망에서 0점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 이게 이제 그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0점이 나왔지? 이건 너무 의도적으로 0점을 준 건가? 아까 이제 우리 최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거를 사전에 짐작을 못했다 하더라도 드러났으면 이건 잘못됐다. 우리 정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이거 뭔가 잘못된 시스템 공천이네. 이거 다시 한번 개선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당 지도부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근데 이게 20대 국회 때 평가했던 기준하고 제가 같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21대 22대 총선이니까 이제 전임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같은 기준이었고, 근데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 박 교수님 안타까움에서 이제 우리 당이 뭐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위원회 자체가 결과를 6개월 동안 해가지고 다 끝내놓고 그 결과는 나중에 공천 과정에서 통보할 수 있도록 정말 밀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위원장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누구도 못 봤을 겁니다. 사무총장이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이런 지금 하위 받으신 분들에서는 반발이 있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맞춰져서 된 것들이 저는 정확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럼 미리 알아가지고 정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손을 내면 안 되잖아요. 공천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하위 20% 컷오프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하위 재심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재심.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면 또 잘못됐다면 사후에라도 발표가 이번에 된 재심을 이후에도 한 뭐 2분 정도 신청을 했고 그 재심을 놓고 다시 공관위 회의가 열려가지고 다시 기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관위 회의가 열리기 전에 기각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공관위 설명을 기자들한테 했는데 그 회의를 열어서 한 걸로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들었고 지금 이제 31분 정도가 20% 통보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한 7분 정도가 지금 6분인가 7명이 본인 입장을 밝혔잖아요. 제가 언론인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그중에는 누가 봐도 친명이라는 분들도 상당히 박한 점수를 받은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경선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뭐 하유라고 안 알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친명과 비명을 놓고 이분들을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불평등하게 줬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공천에서 중요한 거는 공정과 투명이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 몇 점을 받았는지 본인에게만큼은 적어도 공개를 투명하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물론 이명박 위원장은 당규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그럼 당규를 바꾸면 어떤가요? 지금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선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구체적인 당원 당규까지 거기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뭐 열람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를 위해서 당원 당규가 있는데 그 한 분이 억울하고 해서 저는 바꾸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 차 앵커도 그렇고 단수 공천 받는 분이 모두 친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의 결과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많은 일부 언론들이 발표만 되면은 친명이다 하는데 당장 뭐 저희가 6차까지 됐는데 다 볼 필요 없이 어제 나온 6차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장관했던 한정혜 장관
진선미 장관 다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윤건영 네. 의원 윤건영 의원과 정태호 수석도 받았고요. 지금 네. 민주연구원장. 친명이라 불린 분들도 그리고 당직자들이면 지금 당직을 맡고 계시면 친명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저도 기사를 써볼 때 그분이 어느 계파다 할 때는 네. 되게 민감합니다. 함부로 이렇게 네이밍하기 전에 잘 이렇게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 네. 요즘은 너무 많은 이렇게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험을 보면 이제 수험생이 제일 자기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봐야 다음에 시험 볼 개선을 때 하고, 네, 대비를 고칠 할 수 있는데 텐데. 정작 수험생은 자기 성적이 매겨졌는데 어떻게 어느 종목에서 어떤 과목에서 누락이 있었는지 또 100점을 맞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의원 얘기인데 노웅래 의원의 그 단식은 명분이 있는 건가요? 상당히 초현실적인 장면이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컷오프 되셔야 할 분이 역시나 컷오프 되어야 마땅한 분이 당대표이다 보니 예. 서로 지금 그 흠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봤습니다. 저는 뭐 노웅래 의원 지금 아직 뭐 판결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혐의는 뇌물수수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국민들 앞에 이거는 좀 내가 송구하다라고 말하고 불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뭐 재판에 가서 본인의 억울함이 소명이 돼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때 다시 정계에 복귀하시든가요. 그렇게 네.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게 민주당 내에서 계속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지금 컷오프를 당하거나 혹은 뭐 하위자로 지목되면 그러면 당대표는 이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일주일에 2일, 3일 재판을 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혐의도 굉장히 많고 뭐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하면서 아예 그렇게 저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대로 가면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도덕성에 관한 흠결 또 사법 리스크 이런 게 결국은 가장 큰 뇌관이 되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하위자나 컷오프 대상자들을 설복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대표실을 장악하고 단식 농성을 하는 거는 잘못됐지만 노웅래 의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당대표는 뭔데 이런 반발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뜻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하위자 평가나 혹은 경선이 지금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죠. 단적으로 박용진 의원 같은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박용진 의원 지역구가 3인 경선 지역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전체에서 3인 경선을 하는 지역구는 총 9곳입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박용진 의원 지역구만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결선 투표가 없어요. 그러면 알려지다시피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안에 들었기 때문에 경선을 하면 30% 감점이 있습니다. 상대 후보가 2명일 때는 어느 정도 그게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결선으로 돼서 다시 1대1이 되면 그 30% 차이를 메꾸기는 매우 어렵죠. 많은 민주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왜 거기만 결선이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민주당에서 납득할 만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해보시죠. 뭐. 다른 결선 지역도 있죠. 어제 발표된 아마 거기는 5명이니까 뺀 것 같은데 전주 우리 당이 강세 지역 거기도 영입 인재로 들어오신 이성윤 검사장까지도 경선을 치릅니다. 그래서 결선이 있는 거고 그 결선을 국민의힘이 지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하지만 이미 무감동 무희생하는 공천 아닙니까? 네. 친윤 일색에다가 연판장 돌린 대통령 옹호했던 사람들은 다 공천 받았어요. 전 나중에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봐요. 네. 사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만 했으면 우리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송 변호사 말고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그분이 대통령한테 한번 크게 혼나고 난 다음에는 말을 못하는 게 딱 단어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김자를 못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데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 정말 본인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예. 티끌만 본다 눈에 있는. 아니 자기들 100점 만점에 15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 기여도라고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점수를 줬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말 그대로 예. 사천 논란이죠. 그래서 우리 당 일은 우리 당에서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네. 물론 노웅래 의원처럼 저렇게 하십니다만 저는 조만간에 노웅래 의원께서 이제 농성을 접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노웅래 의원은 그 지역에서 지금 사선을 하셨고 또 이제 그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셨던 선친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한 9선이 돼요. 그리고 구청장까지 한 거의 50년을 알겠습니다. 맞먹어 정치를 하셨거든요. 네. 이제 후진들을 위해서 저는 좋은 결단을 내리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난 사실관계 네. 한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럼 한동훈, 윤재욱은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연한 거고 왜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되냐? 이분 불출마하고 현역 의원도 아니에요. 윤재욱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일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공천이 지금 뭐 굉장히 험난하고 이렇게 비판받으니까 아니 뭐 감동 없는 공천보다 낫지 않냐는 식으로 예.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이것을 그 민주당원과 후보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더 우선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잠시 뒤에 국민의힘 공천 얘기를 꺼낼 테니까 우리 한민수 대변인에게 충분한 반격의 시간과 기회를 드릴게요. 그때 하시고 네. 지금 이제 민주당 공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송 변호사가 이런 던지는 질문을 이게 또 이렇게 국민의힘 비판하면서 이렇게 대받아치지 마시고 민주당 얘기를 좀 설명을 해주시는 차원에서 좀 논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교수님 궁금한데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박용진 의원 구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박용진 의원의 뭐 하위 10%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 구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그 박용진 일병 구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말이 나온 김에 그렇다면 박용진 의원을 컷오프 내지는 하위를 주고 그러면 당 지도부 친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누구를 지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 이승훈 변호사, 뭐 저기 정봉주 전 의원 등등 있잖아요. 그 4명이 이제 경선하게 되니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을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 그 지역에 누가 나오든 상관없이 박용진 의원 자체가 미우니까 그냥 저렇게 하위 10%를 준 건가? 어느 쪽인 건가요? 저는 그 세 분 중에 뭐 박용진 의원은 지금 이제 하위 10%로 30%점 감점을 받게 됐지만 나머지 두 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친명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 정봉주, 이승훈 변호사는 친명계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결선을 넣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앞서 이제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이게 정무적인 판단이나 전략적 판단이 들어갔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죠. 들어갔다면 결선 투표가 되면 안 됐죠. 결선 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공관위하고 지도부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결선 투표로 갔던 것은 그 중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건데 사실 인지도로 보면은 뭐 그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보면은 박용진 의원이 제일 높을 거고 또 인지도로 놓고 보면은 정봉주 전 의원이 가장 높을 거고 이승훈 변호사는 그렇게 보면 제일 낮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결선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후적으로. 뭔가 이 지역에서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결선 투표를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일단은 뭐 이게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날려도 다른 사람 국민들이 모든 정치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 공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 그러면 임종석. 임종석이 공천을 어디로 받느냐, 네. 받느냐, 못 받느냐. 예.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이죠. 중요한 관계죠. 그다음에 박용진. 이번에 하위 20%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게 박용진의 하위 10%거든요. 그러면 이 하위 10%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재심, 아까 우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객관적인 판단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무적으로 판단하면은 그러면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그 재심에서 재심도 못 받았으니까 재심도 거부당했으니까 그러면은 결선 없이 그냥 3자에서 이기는 사람으로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 결국은 박용진 떨어뜨리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잡음이 불거질 수밖에 이게 없는. 불거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공천 잡음 관리가 뭔가 이게 컨트롤 타워도 없는 느낌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분은 어떤가요? 또 한 분이 계시죠.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탈당까지 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하면서 백현동 판결문 얘기를 거론을 했습니다. 백현동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주변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겠다. 이 발언 수위가 상당히 센데 이런 얘기를 언급한 거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들여다보니까 뭔가 다른 생각이 된 것 같다라는 입장인 건지 갑자기 태도가 좀 돌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완충력 지대를 약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났을 때 네. 이재명 대표에게 이 선으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했는데 네. 안 받아들여졌다 해서 살짝 한번 완충을 놓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와서는 자기가 판사 출신으로 백현동 판결문을 보았더니 네. 이거 잘못하면 조 전 장관처럼 계속 부인하다간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도 받겠더라. 그걸 왜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그래서 건가요? 이제 한 번은 한 달 전에 완충 얘기를 한 것 같고 예.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수진 의원도 철험의 출신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강성 강성 이제 말하자면 의원 그룹이었다고 하는 이제 철험의 출신인데 네. 왜 갑자기 입장을 변했을까? 이분이 어떻게 왔습니까? 처음에 4년 전에 나경원 대표 못 꺾겠다고 해서
사람 찾다가 전략공천으로. 전략공천으로 네. 현직 판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영입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과연 현직 판사를 그만두게 하고 와서 국회의원 출마시키는 게 맞느냐? 예. 그런 논란 속에서 와서 했지만 비판 속에서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근소하지만 이겼어요. 네. 이겨가지고 4년 동안 의정활동했는데 그때는 자기를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보더니 이제 4년 지나더니 자기 필요 없다고 헌시작거리듯이 한다? 이건 그야말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마치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수진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자기를 빼고 현역을 빼고 거기다가 전현희 전 위원장 추미애 대표를 놓고 어떻게 돌립니까? 저는 여론조사를 돌릴 때 가장 상수는 현역 의원이죠. 네. 이 사람을 꺾기 위해서 상대 당이든 경쟁 후보든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돌린다는 건 그거는 이른바 말하자면 판짜기가 끝나서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허울 좋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명분 갖추기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수진이 입장에서는 버려져도 이렇게 참혹하게 버려지는구나라고 하는 분노가 자괴감이 아마 밤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기자회견장에 와서 이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거죠. 법정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노웅래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부담이겠지만 네. 이재명 잠복해 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 전에 다시 돌출되는 이 분수령을 제공한 게 이수진 의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의 반발이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 공격이기 때문에 이거 관리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은 탈당을 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게 되나요? 그렇다고 뭐 이낙연 대표가 있는 뭐 새로운 미래로 가기도 그렇고 국민의힘으로 가자니 거긴 또 저기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열심히 동작을 해서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나요? 이준석 개혁신당? 언론에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본인이 무소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이 말씀하신 그 백현동 판결문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봤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50페이지가 좀 안 되는 양인데 이수진 의원이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판부가 판결했다고 하면 그것이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떤 신뢰성을 갖고 봤을 예.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이번에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이재명 대표하고 어떻게 특수관계를 형성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2005년에 시민운동하면서 이렇게 알기 시작해서 2006년에 성남시장 선거 나갈 때 선대본부장을 하고 2008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 중원에 출마했는데 경선 떨어지니까 이 김인섭이라는 분이 제안을 해서 당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남 분당갑에 나가라. 그래서 실제 출마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과 특수관계를 형성하게 된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법원이 거기다 특수관계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적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지금은 거기에 그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어떻게 뭐 계약이 됐고 용도 변경이 어떻게 됐고 정진상 실장한테 어떻게 로비를 했고 이런 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수진 의원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판결문을 보면은 상당히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예, 이거는 한민수 대표님. 백현동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반박할 예. 기회를 시간을 좀 근데 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수진 의원이 만약에 그동안 많은 특히 보수 언론에서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강성 친명 그룹 뭐 철험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뭐 의정 활동도 그렇고 좀 격한 표현 써가지고 뭐 이렇게 먹은 것처럼 보인다고 공격 얼마나 했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수진 의원이 공천 단수 공천 딱 받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두 분도 포함해가지고 저런 공천이 어딨냐고 정말 난리를 폈을 겁니다. 저런 분은 어떻게 공천을 줍니까? 민주당은 지금 우리 컷오프 했지 않습니까? 인적 쇄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그동안 해오던 말들이 있으니까 칭찬할 일은 또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야 좀 본인들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고. 두 번째는 네. 백현동 우리 그 변호사 출신 예비부가 얼마나 답답한지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군요.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그런 식으로 재판했습니까? 내용이나 알고 합니까? 얼마나 엉뚱한지에 대해서 그냥 공격을 했어요. 제가 기자 정치부자 오래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빈말이 아니고 부자지간에 공천 넣고 싸마는 것도 봤어요, 제가. 공천이 그만큼 민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이수진 의원하고 친분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4년 동안 민주당 지지받고 민주당 당원들이 국회의원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국회에 다시 못 나오게 됐으면 네. 저 같으면 좀 흔쾌히 받아들인다든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아니 당대표에게 이렇게까지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국민들께 뭐가 좋아 보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이제 국민의힘 공천 얘기를 좀 갈게요. 그 하나는 여전사 3인방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이분들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서울 수도권 선거의 승리를 가져올
여전사 3인방이다라고 이제 추켜 세우는데 이게 공감이 되는 얘기인지 뭐 한민수 대변인에게는 마지막에 방어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 교수님, 이 여전사 3인방이 정말 수도권 이 팽팽한 격전지인 서울 수도권에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전사 3인방입니까? 그러니까 논란의 인물이고 논쟁적인 인물이긴 하는데 네. 서로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누가 기분? 결이 다 다른 분들이잖아요. 사실 추미애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현주 전 의원은 선을 같이 넘은 묶이는 분이에요. 게 서로 싫다고. 네. 그렇죠. 선을 넘은 분이에요. 세 분이 서로. 민주당을 탈당해서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을 얼마나 비판을 했던 분입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 한때 묶어가지고 여전사 3인방 그러면은 이거는 기분이 나쁠 문제다. 네. 그리고 서로 결도 달라요. 그런 점에서 안규배 전략공천위원장이 좀 네이밍을 이거는 조금 잘못한 거 아니냐. 저는 물론 이 세 분이 논쟁적인 인물이자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은 책임이 있어요.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당원들에게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좀 희생하는 마음으로 험지에 나가서 책임감 있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말 그 심판 여기에 저는 그 본인의 몸을 불살라야 된다라고 보고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군분투했지 않습니까? 권익위원장으로서. 그렇죠. 예. 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윤 정부 출범하자마자 윤 정부의 본질이 뭔지 국민들에게 하는 그런 보여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은 뭐 종로라든지 어디 전략공천을 줘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용산 공천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저는 광명을 안 가고요. 서울 경기 광명. 광명을 얘기도 나오고 예. 여러 군데 얘기 나옵니다. 예. 자, 그런데 저는 용산은 아니라고 봐요. 용산은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잖아요. 네. 그럼 정말 민주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어떻게 권영세 비서실장인데 거기 나오는데 여기에 그것도 국힘 계열에서 데려와가지고 거기다 내보낸다? 이거는 민주당의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뭐 아까 광명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나오는 다른 지역이 있다면 뭐 거기에는 한번 붙여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분을 네. 아무리 네이밍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여전사 3인방으로 네이밍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선거운동에 과연 어떤 힘을 줄까. 그래서 선거운동의 시너지가 되는 네이밍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좀 그런 점에서 그렇게 큰 시너지나 느낌은 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반론할 기회를 뭐 그냥 드릴까요? 아니면 뭐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마디만 더 듣고 갈까요? 아니면 그런데 이 세 분 뭐 저하고도 친분이 있는 분도 있고 한데 정말로 여러 가지로 누구랑 친하세요? 저 세 분 중. 뭐 굳이 세 분 다 친합니다. 세 분 다 친한데 아무튼 우리 전략공관위원장께서 저렇게 한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다 특장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에서는 물론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이끌어내는 네. 결국 투표하는 건 본인들 지지층이 먼저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세 분들이 여전히 전투력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판단을 결국 전략공관위에서 출마를 이번 세 분 다 하신다면은 어느 곳에 출마하기 좋은지 네. 정무적으로 판단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여전사 3인방에 맞서서 저도 한마디만 말씀드릴까요? 네. 근데 세 분의 쓰임새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현주 의원은 친문 말하자면은 그 혼란용으로 저기 영입한 거고 추미애 전 장관은 뭐 누가 뭐래도 친명 호소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천을 주고 싶은데 지금 어느 지역을 돌려도 경쟁력 있게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고민스러워서 아마 폭탄 돌리게 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전현희 의원은 다만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장 하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쫓겨나오다시피 이런 임기는 채웠지만 쫓겨나오다시피 한 그런 모습이 말하자면 저항성 때문에 이렇게 포진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세 분을 어디다 놓느냐를 갖고 민주당이 굉장히 전략적 배치를 놓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